네,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재무회계 이론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에 부가가치세 이론 77쪽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 부가가치세 이론은 추가된 내용, 가산세 부분만 추가되었고 거의 내용이 동일합니다. FAT 1급에서 정리했던 거. 그래서 한번 동일한 내용은 쭉 살펴보도록 하면서 빨리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란 무엇이냐 하면은요, 재화 또는 용역의 생산,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기업이 새로이 창출하는 그 가치 증가분을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그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가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가치 증가분이 바로 부가가치예요.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하면 이제 VAT라고 그러죠. Value Added Tax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예, 여기 있네요. 예, 여기 VAT. 그래서 VAT 이렇게 줄여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부가가치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상품 도소매업을 한다 그러면 상품을 매입해 와야죠. 공장에서 60원에 매입을 해왔습니다. 매입을 60원에 했어요. 판매를 60원에 할 수는 없죠. 판매를 100원에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60원에 매입해서 판매를 100원에 했다. 그러면은 우리 회사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판매 금액에서 매입한 금액을 뺀 것이죠. 그 40원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부가가치에 해당이 됩니다. 40원이 사실은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이익. 부가가치라는 것은 유통 과정에서 각각의 사업자가 발생시킨 이익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부가가치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니까 부가가치세는 세율이 10%거든요. 곱하기 10% 하면은 제가 매출세액으로 매출세액이 아니라 부담하는 세금이 10%, 40원에 10%니까 4원을 부담하는 거예요. 부가가치의 10%를 과세한다. 자, 그러면은 부가가치에 대한 조세가 맞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산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계산을 하죠. 전단계 세액공제법.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한번 차감을 해볼게요. 아까 그 경우로 100원의 제품을 팔았어요. 100원의 상품을 100원에 대해서 10%가 부가가치세니까 여기에 매출세액은 10원이 되겠습니다. 10원이 여기서 말하는 매출액에다가 세율 10% 곱한 거예요. 거기에서 매입세액을 이제 빼야 되는데, 이 상품을 사올 때 아까 60원에 사왔어요. 60원에 10% 우리가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죠. 그래서 6원을 부담했습니다. 6원. 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그랬죠. 납부세액이 나와요. 그래서 10원에서 6원을 빼면 4원이 되죠. 그래서 납부세액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으로. 결국에 아까 부가가치의 10%가 4원이었단 말이에요. 부가가치의 10%나 계산은 결과는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한다.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특징의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입니다. 일반 소비세가 아닌 개별 소비세인 재화도 있죠.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 승용차라든가 이런 건 개별 소비세가 붙어요. 화물차에는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만 붙습니다. 승용차는 부가가치세도 붙고 개별 소비세도 붙어요. 개별 소비세가 먼저 과세되고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의 특징 세 번째는 간접세이다. 간접세라는 것은 납세 의무자하고 담세자가 서로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하죠.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가 됩니다. 세금,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죠. 그런데 그 세금은 누가 부담한 것을 납부하고 있냐면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것을 납부하고 있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그래서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매출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뭐라고 회계 처리하느냐면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하죠. 부가세 예수금이 뭐예요? 부채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왜 부가세 예수금이냐? 그 세금, 매출세액이 우리 회사의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업의 입장에서는 납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담세자가 부담한 세금을 잠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출세액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부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다. 직접세가 아니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비형 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형 부가가치세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통해서 과세합니다.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것은 생산지국에서는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소비세를. 우리가 소비형 부가가치세이기 때문에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생산을 해서 자국에서 소비하면 과세가 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가지고 미국으로 만약에 수출을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 소비세를 과세하지 않고 소비지국 과세 원칙에 따라서 소비하는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0%를 적용해서 0원으로 과세를 합니다. 수출 재화의 경우에도 그 공급가액은 과세 표준으로 포함을 하지요. 그러나 세액은 0원이 되겠습니다. 0%의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은 0세율에 해당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수출에 의한 0세율. 수입재화를 보면은요, 수입재화도 외국에서 생산을 해서 국내에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수입하는 재화는 국내에서 과세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국내에서 과세가 됩니다. 수출은 0세율, 수입은 과세, 소비를 국내에서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특징 여기 5가지가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리라고 봐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납세 의무자가 있는데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는 일반적으로 내국에서 소비하는 거는 전부 사업자만 납세 의무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소비를 하지만 여러분이 부가가치세를 개인이 납부한 적은 없다는 거죠. 수입한 경우 아니고는. 개인이라 하더라도 수입하는 경우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재화를 수입하게 되면은 과세를 누가 하느냐면 세관장이 수입하는 자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수입하는 자에게. 그래서 수입하는 개인은 납세 의무자가 되고, 물론 기업이 수입하는 경우도 기업이
즉 사업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납세 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자 하면은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사업자 또는 수입하는 자. 여기서 수입하는 자라는 것은 개인도 의미한다는 것이죠. 자, 사업자의 요건은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의 요건에 세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요건에 충족해야 한다는 다음에 충족 요건. 첫째, 사업자라는 것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됩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되는데 그 재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사업자는 학원을 사업하고 있는데 학원업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닙니다. 왜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라는 것은 과세 대상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야 되는데 우리 컴퓨터 학원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이 되는데 서비스업이니까 학원 교육 서비스가 면세예요. 예,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두 번째, 영리 목적의 여부는 불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을 했는데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했느냐 하는 것은 비영리냐 하는 것은 과세 여부하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는 개인 사업자나 영리법인으로 한정하지 않고, 예, 또 비영리법인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더라도 여기 1번에서 이 얘기하는 사업자의 요건을 충족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이겁니다. 예. 비영리법인이 이제 있죠. 비영리법인. 우리 주변에도 무슨 비영리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비영리 단체가 과세 재화를 만약에 판매했다 라고 하면은 과세다. 예. 용역을 제공했다. 그것도 과세다. 예를 들어서 비영리법인 하면은 만약에 YMCA라는 단체가 있다고 볼까요? 비영리 단체죠. 예. YMC가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건물 앞에 주차장이 딱 있는데 자꾸 외부인들이 주차를 무료로 하니까 거기 주차장을 딱 계산기를 달아가지고, 예, 시간 측정해서 30분에 얼마 이렇게 주차 요금을 받기로 결정을 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설을 대여하고 받는 임대 사업이 되오니 주차료가, 주차장 사업은 과세 사업이에요. YMCA의 사업 목적은 비영리 단체, 비영리 법인이지만 하고 있는 지금 사업 중에 일부인 주차장 사업은 과세 용역에 해당이 된다 이거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나 단체의 영리 비영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과세 대상 재화나 서비스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업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재화를 공급한다. 또 영리든 비영리든 상관이 없는데 독립성을 가진 사업자라는 것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업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업의 형태를 갖는다는 것은 도소매업을 하려면은 매장이라든가 어떤 판매점이 있어야 되겠죠. 요즘은 이제 판매점이 없어도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
판매를 하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쇼핑몰이 있어야 사업의 형태를 갖춘 거겠죠. 두 번째,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계속적이라 하는 것은 꾸준히 공급해야 된다는 것이죠. 반복적으로. 그러지 않는 공급이 뭐가 있냐면은 특별한 행사 기간에만 재화를 공급하는 그러한 단체도 있습니다. 네, 만약에 마을에 있는 부녀회에서 그 지역에 무슨 축제 그런 기간에 부녀회에서 빵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한다. 그럼 빵이 과세재화예요. 그러면 그 부녀회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느냐?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하지 않고 축제 기간에만 한다 하는 것은 사업자 요건에 해당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업자 요건 세 가지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를 보면은요, 사업자 중에서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고요. 과세사업자라 하는 것은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집니다. 간이과세자 부분은 뒷변에 나와요. 어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가 하는 건. 그리고 이 일반 과세자나 간이과세자 모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지금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즉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안 됩니다. 비사업자,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과세기간이 나오는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기와 2기로,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라고 하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 2기를 구분하지 않고 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과세기간으로 합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개시한 날로부터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첫 번째 과세기간으로 계산합니다.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 폐업한 달의 말일까지 이런 거 아닙니다. 폐업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본다. 자, 간이과세를 포기하는 경우에 과세기간은 두 개로 나누어져야 되겠죠.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포기한 날이 속하는 그 달의 마지막 날까지를 간이과세 기간으로 신고하고, 일반 과세자의 과세기간은 이제 포기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당해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일반 과세자 기준으로 신고해 주면 돼요. 일반 과세자는 포기라는 게 없습니다. 일반 과세자 포기 제도는 없어요. 그러나 간이 과세자 포기 제도는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 하면은 매출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을 간이 과세자로 분류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세법상의 신고 납부 업무를 간소화해주고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승인해준다는 거예요. 간이과세자 포기 제도가 있다. 자, 부가가치세는요 1기와 2기로 나누어지지만 애정신고 기간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법인의 경우에는 1기, 2기를 다시 3개월씩 나누어 가지고 애정신고 기간을 따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1기 애정은 1월 1일부터 3월 31일, 2기 애정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 3개월치씩 먼저 신고 납부하고 나중에 뒤에 3개월치 다시 한번 확정 신고 기간이다 해가지고 6개월을 3개월씩 나누어서 애정신고 기간, 확정신고 기간
이렇게 과세기간을 구분합니다. 자, 밑에 있는 주의사항을 한번 보시면 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년을 1기와 2기로 나누어지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는 애정신고 기간으로 3개월마다 하게 된다. 단 개인 사업자와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는 애정신고 기간에 고지세액만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자, 과거에는 말이죠. 법인의 경우는 무조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가 얼마가 됐던 간에 무조건 애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를 각각 했어야 되는데 개정세법에 의해서 개인사업자 플러스 법인이라 하더라도 직전 과세기간이면 지난 6개월을 말하죠. 직전 과세기간에 6개월 동안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이 안 된다. 1억 5천만 원부터는 안 되고 1억 5천만 원 미만이라는 건 1억 5천만 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6개월 동안 1억 5천만 원이 안 되면은 공급가액이 그러니까 매출액으로 따지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되나요? 300만 원 6개월이니까 300만 원 잡으면 1억 8천. 3천만 원. 예? 3천만 원 안 되고 2,500 정도 되겠네요. 월 2,500 이하의 법인은 매출액이 월 2,500 이하가 나온다 그러면은 확정신고만 하면 된다 이겁니다. 애정신고 때는 고지세액이다. 고지세액은 고지서가 세무서에서 오면 전달되면 그대로 그냥 납부하면 된다 이겁니다. 신고를 안 해도 되니까 행정상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설명이 추가될런지 모르겠네요. 아직 안 나왔군요. 뭐 미리 말씀을 드리면요.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되는데 개인 사업자나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가 신고 납부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능해요.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이거. 고지서 오는 대로 납부만 하면 간단한데 복잡한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를 다 갖춰가지고 왜 신고 납부도 가능하게 해줬느냐 하면은 이 고지세액을 세무서가 지난 과세기간의 납부 실적을 가지고 3개월치를 추정해가지고 이렇게 고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과세기간에 영업이 잘 됐었고 가령 이번 과세기간에는 무슨 요즘 같으면 무슨 코로나 문제라든가 어떤 특별한 어떤 문제 때문에 영업이 굉장히 위축돼 가지고 거의 매출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 실적대로 세금을 미리 내면 사실은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더 미리 먼저 내는 결과가 되죠. 그래서 현금 사정 고려해서 이거 고지세액대로 내면 상당히 불리하다 이런 판단이 되면 그러니까 이게 그 3분의 1 3배 이상으로 고지됐을 때 이게 가능합니다. 실적보다 3배. 예.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고지세액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 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비슷하면 안 받아줍니다. 조금 차이 나는 것은 그냥 납부하는 게 맞다 이거죠. 자, 그래서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납세지에 대한 것이죠.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말이죠. 세금을 내는 장소를 말해요. 우리가 사업자가 세금을 내는 장소를 왜 따지느냐 하면 사업자가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사는 이천에 있고 뭐 출장소가 어디에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또 공장은 어디 있고 막 이런데 납세지는 사업장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한다면 사업장별로 만약에 영업소가 이천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다. 그러면 이천, 서울, 부산을 다 사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판매가 일어나는 곳은 다 사업장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장별로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됩니다. 사업장별로. 여기 모든 의무라는 건 뭐냐면 사업자를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하는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업자 등록이나 부가세 신고나 세금 납부는 사업장별로 이천, 서울, 부산 각각 이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저 밑에 나중에 보시면 원칙은 그런데 여기 밑에를 먼저 볼까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주사업장 총괄 납부라는 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라는 제도가 있어요. 여기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제도고 있다.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사업장별로 그 부가가치세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어디를 사업장이라고 하느냐 하는 걸 한번 업종별로 한번 알아보자. 자, 석탄을 캔다든가 금을 캔다든가 하는 광업은 그 탄광이 거기가 사업장이 아니라 사무소가 있는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소니까 뭐 본사가 되겠죠. 본사. 다음에 제조업.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있다 그러면 그 공장은 무조건 사업장이에요. 네.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거니까. 다음에 건설업이라든가 운수업이라든가 부동산 매매업 요 세 가지 업종은 같은 공통점이 있는데 건설업은 건물을 여기저기 옮겨가면서 짓게 되고요. 운수업은 그 운반 수단이기 때문에 역시 갈 수 있는 데는 다 돌아다녀요. 운수업은. 또 부동산 매매업도 그 매물이라고 하는 부동산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 업종의 사업장은 법인은 등기부상의 소재지. 이 법인 등기에 소재지를 어디로 한다. 그래서 본사 소재지는 어디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를 사업장으로 보고요. 개인 사업자는 역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고 했으니까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와 같은 거예요. 업무를 총괄을 어디서 해요? 본점에서 하겠죠. 다음에 사업장 중에 무인 자동 판매기를 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 무인 자동 판매기가 아주 다양한 장소에 있죠. 이것도 역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단계 판매원의 경우는 다단계 판매 사업자의 주된 사업장을 사업장으로 보고요. 부동산 임대업이 특이하죠. 부동산 임대업은 자기의 자산을 빌려주고 수익을 발생하는 것이죠. 자산을 대여해주고 빌려주고서 수익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무소보다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가지고 사업장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임대사업자는 자기가 임대로 사업을 하고 있는 그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재지다. 이것이 좀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장 중에 이렇게 비교해서 직매장과 하치장이 있을 때 직매장은 사업장이지만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임시사업장도 사업장이 아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직매장이라는 것은 판매 시설을 갖추고 판매하기 위한 장소죠. 직매장은 판매를 하는 장소는 사업장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공장 같은 경우 생산을 하는 곳은 사업장입니다. 판매가 일어나거나 제품이 완성되는 장소는 사업장이에요. 하지만 하치장이라는 것은 그 단순히 제품이나 상품을 보관하는 물류 창고라고 하죠. 창고 역할입니다. 사업장이 아니에요. 임시사업장은 아까 말씀드린 무슨 축제기간, 박람회기간
일정한 기간에만 거기서 판매가 일어나는 곳이죠. 그 임시사업장이기 때문에 사업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와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 우리가 어떤 개념의 것이냐 하면은 주사업장 총괄 납부는요, 납부를 여기 납부하는 제도라면 총괄해서 납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다 사업장별로 계산해 가지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때 한 곳에서 납부할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천, 서울, 부산이 사업장이 있는데 주사업장 총괄 납부를 하겠다고 신고를 했다면 주사무소가 만약에 이천에 있다. 그러면 이천에서 납부를 한꺼번에 합니다. 신고는 서울 관할 세무서에 따로, 부산 관할 세무서 따로, 이천 관할 세무서에 이천 사업장과 따로 각 지역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각자 해야 돼요. 각각. 전자신고를 하든지 방문신고를 하든지 납부는 한 군데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이고요. 또 하나는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는요, 부가가치세에 관한 모든 의무 있죠.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 신고 납부, 이러한 것을 본점이나 주사무소에서 한 군데서 다 하는 제도예요. 그것이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고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 각자 자기 사업자의 형편에 맞추어서 총괄 납부 제도를 이용하든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사업장별로 다 신고 납부하고 의무를 이행하든지 이제 그런 지역적인 여건 또는 기업의 여건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표도 지금 말씀드린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우선 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자 등록이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면세 사업자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죠.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는 아니지만 소득세법상의 납세 의무자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면세 사업자라 하더라도 소득세법상의 납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번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라는 것은 과세, 면세할 것 없이 모두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사업자 등록의 신청.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의 사업자가 새로운 사업장을 개시했다면 개시일로부터 새 사업장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꼭 해야 되고요. 아예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 전에도 사업자 등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업 개시 전이라도 등록 가능하다. 자, 그러면 관할 세무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언제 발급해야 되느냐를 여기서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사업자 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발급합니다. 제 기억에는 당일날 발급받은 것 같아요. 하여튼 굉장히 빨리 발급받았습니다. 네. 자, 2일 이내니까 당일 발급도 해주는 데 있겠죠. 다만 사업장의 시설이라든가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조사기간이 필요하겠죠.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 기한을 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일에다가 5일을 연장하면 최대 7일이죠. 그래서
아무리 조사를 한다 하더라도 7일 내에는 발급을 해야 한다. 이제 발급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라 관할 세무서가 발급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라고 했지만 관할 세무서가 아닌 비관할 세무서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네, 원칙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이고요. 이건 뭐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거니까. 예. 다음에 사업자 등록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알아야 될 사항을 보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상호의 변경, 인터넷 쇼핑몰이면 그 쇼핑몰의 도메인 이름이 변경됐다. 또는 사이버몰 명칭, 예, 그 쇼핑몰에도 명칭이 있죠. 그 명칭은 상호와 비슷하죠. 그래서 상호와 비슷한 상호 또는 명칭, 도메인 이름 이런 것들의 변경이 있으면 신고해야 됩니다. 변경 신고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 변경 신고. 당일날 재발급해 줍니다. 나머지는 신청일로부터 신규처럼 2일 내에 재발급해 줍니다. 재발급 기한 당일에 되는 건 상호, 2일 내에 되는 건 나머지다. 그럼 나머지가 어떤 것이 있느냐? 대표자를 변경했다든가,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었다든가, 사업장을 이전했다든가,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었다든가,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나 출자 지분이 달라졌다든가, 임대인, 임대차 목적물 및 그 면적, 보증금, 임차료 또는 임대차 기간이 변경되거나 새로 상가 건물을 임차하게 되었다든가, 예, 이러한 경우에 사업자 등록증의 변경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아래 보기 중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가 가끔 나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답으로 나타나는 변경 사유를 생각해 보니까 이런 사유들이 나옵니다. 전화번호 변경 또는 이런 사유가 나옵니다. 이메일 주소 변경, 자, 전화번호 변경했으면 거래처에 그냥 알려주면 되죠. 그것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에 그 사업자의 전화번호 같은 거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화번호 변경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이메일 주소도 거래처에는 알려줘야 돼요. 담당자, 이 회계 담당자, 세금계산서 담당자 이메일이 바뀌면 서로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처에 팩스 보내서 알려준다든가 이렇게 알려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까지 새로 발급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기가 가끔 그럴듯하게 나오면 이것은 변경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언제 말소가 되느냐면요, 폐업하면 당연히 말소입니다. 근데 폐업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폐업한 경우 당연히 말소인데 폐업을 안 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계속 안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가 안 들어온다는 것은 탈세를 하느라고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세무서에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 요즘은 다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서 전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이 된단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라든가 또는 발급한 것이 이 사업자가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발급을 하기도 하고 발급을 받기도 한 사업자가 신고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수소문 해가지고 빨리 이제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처벌 당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가산세 많이 부담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관할 세무서에서 막
뭡니까? 우편물을 보내고 막 그럴 겁니다. 빨리 부가가치세 의무를 이행하라고. 그런데 아무런 뭐예요? 실적이 없게 되면은 그냥 말소시킵니다.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사람으로 보고 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세 대상 거래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과세제와 과세용역이라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과세제와나 과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과세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과세제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한번 알아보자 이겁니다. 자, 이 제화라는 거에 부가가치세법상의 제화라는 것은 유채물, 무채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유채물에 해당되는 제화는 상품이나 제품이나 원료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차량 운반구라든가 뭐 이런 유형적인 물체, 이걸 우리가 제화라고 하고요. 무채물이라 그러면은 전기를 공급한다든가 가스를 공급한다든가 어떤 난방을 공급한 열이죠. 열을 공급한다든가 하는 그런 에너지 같은 것이 이제 무채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력이라 하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면 그것도 제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의 제화에서 제외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여기 지금 뭐가 빠져 있습니까? 화폐라든가 유가증권 같은 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화폐나 유가증권은 제외죠. 그래서 유가증권 하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주식을 사고 팔 때 거래세라는 건 내보지만 부가가치세 공급했다 해서 매출세액이 나오고 또 그걸 매입했다 그래서 매입세 부담하고 이런 적이 없습니다. 유가증권은 부가가치세법상 제화의 공급으로 안 보기 때문에. 공급이란 무엇이냐? 공급이라는 것은 계약을 했거나 아니면 법률상의 어떤 원인을 통해서 재화를 인도하는 것을 공급이라고 그래요. 재화를 인도해야 공급이 된 겁니다. 소비자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건네주면 공급이다. 돈을 받는 게 공급이 아니에요. 인도하면 공급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보면은 이제 매매를 하는 것도 있고, 가공을 하는 거래도 있고, 교환을 하는 거래도 있고, 기타 경매 사이트 같은 데서 물건을 낙찰제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경매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은 이러한 매매, 가공, 교환, 경매 이런 종류의 재화의 공급들이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재화의 공급이 있어요. 이것을 특수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하고 있는데 시험에서는 간주 공급이라는 표현을 지금도 많이 씁니다. 간주 공급. 일반적인 공급은 아닌데 공급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예요. 일반적인 공급은 아닌데 공급으로 간주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한 경우를 자가공급이라 하는데 자가공급의 간주공급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자, 첫 번째는 과세 사업으로 생산했거나 취득을 했는데 그것을 면세 사업으로 사용했다면 과세하겠다. 자, 밑에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죠.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면세 사업을 위해서 사용 소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즉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이 말입니다. 자, 제가 지금 면세 사업 학원을 하고 있어요. 또 근데 과세 사업으로 컴퓨터 판매업을 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컴퓨터 매장도 하나 가지고 있고 학원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에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서 취득한 재화가 우리 뭐가 있냐면은 컴퓨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PC. 그래서 삼성전자로부터 삼성 컴퓨터를 우리 매장에서 판매하려고 6개월 전에 컴퓨터 50대를 매장에 딱 매입을 했습니다. 컴퓨터 50대를 6개월 전에.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도 끝났어요. 우리가 매입할 때 삼성전자에 납부한 매입세액도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에서 공제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 상태에 우리 학원에 지금 컴퓨터가 3대가 지금 필요해요. 그래서 이 컴퓨터 판매점에 있는 PC 세대를 학원으로 딱 옮겨왔습니다. 자, 이 컴퓨터 세대는 원래 매장에서 판매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가지고 다 공제 받았는데 이것을 학원으로 옮겼다. 이게 면세사업 전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라 이겁니다. 공제받은 부가가치세 내야죠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우리 학원이 만약에 삼성전자에서 컴퓨터를 샀다면 부가가치세 우리가 부담하고 우리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매입세액, 학원이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최종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판매점에서 컴퓨터를 사게 되면은 판매점은 과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매입세 공제 받은 것을 학원에 쓰게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줘라 이겁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했다. 판매점에서 학원으로 공급했다. 이렇게 신고해라요. 이게 자가공급이에요. 자가공급의 첫 번째 사례가 면세사업 전용입니다. 과세와 면세를 겸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 비용을 말하는데요. 과세 사업을 위해서 취득한 재화를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자동차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면 이거 역시 세금을 내야 된다. 자, 과세 사업을 위해서 승용차를 쓰는 사업자가 누가 있느냐? 택시 운수업, 자동차 운전 학원, 렌트카 회사들, 승용차로 뭔가 사업을 하는 회사는 대부분 다 과세 사업자입니다. 예, 운전 학원이 학원이지만 과세 사업자예요. 운전 학원은. 그래서 운전 교육용으로 소나타를 이렇게 매입을 하면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겠죠. 과세 사업자니까. 근데 그 승용차를 운전 교습용으로 안 쓰고 비영업용으로 쓴다 이거예요. 승용차를 가지고 교육장에서 쫙 빼가지고 사장님이 출장 갈 때 또는 뭐 업무 볼 때 집에 퇴근할 때 이때 완전히 자가용으로 쓰고 있어요. 자가용으로. 그게 바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비영업용으로 샀다면 매입세 공제를 처음부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육용으로 운전학원에서 교육용으로 쓰겠다고 샀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가세 또 내야 되겠죠. 이게 자가공급이에요. 두 번째 자가공급. 자, 세 번째 자가공급. 공장과 판매점이 떨어져 있는 경우에 타사업장 반출이 있습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장은 이천에 있고 매장은 강남에 있다. 그러면 무조건 사업장이 2개가 되는 거죠. 판매가 일어나는 것도 사업장이고 제품이 완성되는 것도 사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업장이 둘 이상인 사업자가 자기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했거나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그래서 이천 공장에서 제품을 다 만들어 가지고 박싱을 딱 해서 강남에 있는 매장으로 차로 실려 보낸단 말이에요. 세금 계산서까지 발행해 가지고 부가세 매출세액을 발생시켜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는 자기가 자기에게 공급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자가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주 특별하잖아요. 이 특별한 재화의 공급은 그야말로 좀 특별합니다. 자가 공급에 해당되는 게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거는 과세다 하는 거, 자가 공급은 과세다. 예. 그 세 가지가 이거다. 면세사업 전용,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 타사업장 반출이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두 번째 경우에서 네. 그 자동차 개인적으로 쓸 때 네네. 여기서 재화의 공부를 보면 세금에서도 어떻게 발행을 해야 되나요? 발행 안 합니다. 안 하고 아예 매입세액을 받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건별로 신고를 합니다. 세금 계산서는 발급을 안 하지만 네.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해야 돼요. 예, 매입 매출 전표에다가 유형을 건별이라는 유형이 있어요. 14번. 예, 그렇게 입력해 가지고 거기 그 승용차에 해당되는 공급가액을 입력을 해서 부가세가 나오도록 만들고 밑에 분계는 부가세 분계만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금 계산서 발행 없고요. 이것도 세금 계산서 발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발행을 합니다. 타사업장이기 때문에 강남에 있는 매장도 사업자 번호가 있고 이천에 있는 공장도 사업자 등록이 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가 면제되지 않아요. 발행을 한 거고 면세사업 전용이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와 그 유지 비용은 세금 계산서 발급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14번 이제 우리가 그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14번 건별이라는 유형이 있거든요. 예, 이런 거 신고할 때 14번 건별로 입력하는 겁니다. 간주 공급 신고할 때. 자, 시간이 좀 쉬는 시간이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간주 공급이 좀 3개 더 있는데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이어서 설명드릴게요.